옛날 옛적 작은 산골 마을에 한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밀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조금 엉뚱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생각에 잠겨 있으며 보통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밀은 빛의 철학, 특히 위버맨시 개념의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초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품고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섰습니다. 에밀은 부모님과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초인이 되기 위해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고, 두려움의 극복이야말로 그가 믿기로는 초인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은 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그 산에는 산짐승들이 많이 살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꺼려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동안 에밀은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쳤습니다. 절벽을 넘을 때는 손이 얼어붙을 듯한 차가운 바람과 싸워야 했고, 길을 잃고 며칠 동안 배고픔과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 안의 두려움을 직시하며 그것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산 정상을 마침내 정복한 날, 그는 마을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내 두려움을 극복했다. 이제 내 자신의 길을 만들 수 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초인이 되는 길은 타인과의 경쟁이나 다른 이의 인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에밀은 더 이상 마을 사람들에게 엉뚱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빛나는 존재감을 발휘하며 사람들에게도 자극과 영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과 가치관은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 또한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밀은 리버맨시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니체의 리버맨시 개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초능력이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자기 주도적으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밀은 리버맨시가 되어 진정한 자유의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어느 평화로운 숲속 마을에 신비로운 장치가 등장했습니다. 이 장치는 매년 한 번씩 마을 사람들에게 특이한 기회를 제공했죠. 그것은 바로 무지의 장막이라 불리는 기계로,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 상태에서 마을의 규칙과 법을 새로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을의 전통 행사이자 놀이였던 이 과정은 사실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 개념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철학자이자 이야기꾼인 올드샘이 무지의 장막을 소개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올드샘은 항상 그 이야기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곤 했죠. 그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서 지팡이를 들고 서서 군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그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여러분, 샘이 굵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마을 규칙을 세울 시간이 왔습니다. 기억하세요. 무지의 장막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공정한 마을을 만들고자 할 뿐입니다. 마치 롤스의 철학처럼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흥미로워하며 하나둘씩 무지의 장막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 중에는 작은 제빵사인 메리도, 유명한 대장장이인 톰도, 그리고 방랑자 신세인 젊은 예술가 엘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장막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자신들의 이름, 직업, 심지어 사회적 위치까지 모두 잊은 채 새로운 현실 속에 놓였습니다. 장막 안에서 펼쳐진 가상의 회의에서 메리는 배고픔을 없애는 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빵사라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배고프지 않은 세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대장장이 톰은 모두에게 집을, 법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을 짓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저 아무도 집 없이 거리를 떠도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예술가 엘라는 모두에게 교육을, 법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지 모든 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공정하다는 확신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공정한 시스템을 상상하도록 강요당하면서 그들은 각자 다른 삶의 경험에서 출발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침내 회의가 끝나고 장막이 걷히자 모두는 다시 자신의 실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들은 마을 공동체의 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드샘은 다시 광장 중앙에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일은 사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정의의 외침이었습니다. 무지의 베일왕이 장막을 통해 우리는 공정과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가 만든 이 사회의 원칙들을 기억합시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단지 재미있는 놀이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해 모두가 작은 깨달음을 얻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계속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민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축제를 즐기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이 마을은 공동체적 가치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라는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외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이었고 그는 도시에서 와서 마을로 잠시 휴가를 보내러 온 것이었습니다. 존은 도시 생활에 지쳐 모든 것이 각자 도생인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으며 특히 이방인에게 호기심 많은 에밀리가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존은 마을에서의 경험을 통해 점차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좋았을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지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부인 제이크가 바쁜 수확철에 일손이 부족할 때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러 오곤 했습니다. 모두가 일을 함께 나누고 결과를 공유했기에 큰 갈등 없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에밀리와 함께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자신이 개인적 정체성과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도시에서의 생활이 자신의 선택과 자유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지만 그 결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개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통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에밀리는 또한 마을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은 에밀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과연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의 경험을 통해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날 존은 감사의 표시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연극 공연을 준비했고 사람들은 그의 성의를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존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자신이 마을에서 배운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존은 그곳에서 배운 공동체적 가치와 공공위선에 대한 생각을 도시로 돌아가서도 지속적으로 상기하며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존은 마을에서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이클 샌델의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존은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얽혀 있으며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떠날 때쯤 그는 이미 마을의 일원이 되어 있었고 그곳에서의 추억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제레미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레미 벤담의 열렬한 신봉자로 복리주의를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고도 실용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마을 축제에서 그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최대 행복 콘테스트였습니다. 축제의 날이 되자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레미는 무대 위로 올라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알아볼 것입니다. 준비됐나요? 라는 말로 그는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각 선택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행복을 주는 행동을 대표했습니다. 선택지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마을 중앙에 대형 아이스크림 기계를 설치하여 누구나 무료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게 한다. 2. 마을 도서관에 도서를 기부하여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을 제공한다. 3. 거리 음악회를 열어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4.
마을 복지 기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제레미는 각 선택지의 결과를 쾌락 계산법에 따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스크림 기계가 마을의 모든 아이들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서 기부는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며 그들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그 가치를 느끼지는 않을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거리 음악회는 모든 참여자에게 순간의 즐거움을 주겠지만 음악 취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기금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마을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레미의 설명을 듣고 자신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 기금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많은 행복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레미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마을 사람들이 공리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것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여러분의 선택은 이 마을이 단지 즉각적인 쾌락을 넘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그날 이후로 이 마을은 행복 추구의 모델로 다른 마을에 귀감이 되었고 제레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철학을 실용적으로 적용하는데 성공했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레미는 사람들에게 윤리적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공리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데 더욱 열심을 다했고 그의 강의는 언제나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